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나는 부동산 싸게 사기로 했다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 증권사 이코노미스트인 김효진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코노미스트가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그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 결과 진짜 깔끔하면서도 일목요연하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리뷰했던 집 살래 월세 살래에 비해서 이 책이 훨씬 더 좀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 책은 그 크게 그 부동산의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서 이제 근거를 댔어요. 근데 그 수치가 이제 그 이전에 그 말씀드렸던 집살래 월세 살래의 책과는 다르게 출처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이 되게 좀 작고 가볍게 보이시잖아요. 그 저자가 말하는 바가 굉장히 명쾌하고 명료하게 간결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쭉 늘여놓고 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리가 된 내용들로 해서 이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게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자 여기 뭐 소개가 나와 있는데, 김효진이라는 여자분이시고 애기 엄마신가 봐요. 네, 애기 엄마시고 성균관대 뭐 연세대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했다. 네, 뭐 훌륭하시죠. 신영증권을 거쳐, 신영증권 아시죠? 그 자산관리 펀드의 그 가치 배당주 펀드로 굉장히 유명한 신영증권을 거쳐 동부 SK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 10년 넘게 10년을 근무했다는 건 상당한 전문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이 거시경제 분석의 달인인 두 아이의 엄마가 이 책을, 부동산을 전세만 살고 있는 그 본인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또 억울해서, 혹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고 독자들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그 맨 책의 앞과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저자가 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집을 사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 명목 가격이 빠지는 일은 드물다. 그러니까 집값이 확 빠지는, 반토막 넘게 하락하게 되는 그런 일은 좀 드물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은 지금도 충분히 비싸지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날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명목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정말 드물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나의 결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금도 비싸지만 이 가격이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에필로그에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을 사긴 사야겠는데 언제 사야 되냐?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싸다는 기준은 뭘로 판단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바로 공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봐야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공급이고, 공급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시점 혹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저자의 이 책의 가장 큰 핵심 논리입니다.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 집 그까짓 거 사야 되나?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폭락, 희귀한 사례에 집착하지 말자.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사례는 정말 희귀하고, 여러 가지 그 통계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집값이 그렇게 폭락하는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상승할 전망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인구 절벽은 곧 부동산 절벽이다. 요건 뭐 어느 책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인구 절벽이 오면 부동산 절벽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데, 그게 아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의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서 결국 집들이 필요해지는 거는 마찬가지고, 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부동산 절벽으로 꼭 이렇게 확 이어지는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챕터 2, 집 사야 한다. 그것도 싸게. 그러면 사야겠는데 집을 언제 사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통해서 싸게 사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답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약간 허황된 소설처럼 계속 전망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 스터디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대비해서 얘네 나라 선진국들은 이렇게 혹은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요것과 비슷하거나 요거에서 이제 그 좋은 정보들을 취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 사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 챕터에서 해주고 있고 사는데 언제 싸게 살 수 있느냐 공급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챕터 2에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해 본다 라는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저자가 이제 이 그래프 혹은 통계 숫자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통계청, 블룸버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 보시면 한국은 일본, 미국과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부동산은 생각보다 거품이라기보다는 그 물가지수 상승에 의해서 그 상승분만큼 반영이 되는 채로 안정된 상태로 부동산이 상승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CIP 소비자 물가지수가 요 회색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껑충 올라가는 시점 포인트가 있었죠. 이게 거품이란 얘기였고 한국은 그에 반해서는 이제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도 오르락내리락을 좀 반복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식선에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실게요. 앞서 본 대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물가지수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버블이 아니라는 판단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근로자가 이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과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좀 보면 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또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과 미국의 사례인데 이 회색이 부동산 가격이고 이 빨간색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부동산이 더 올라가면 부동산이 고평가됐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요 빨간색 부분 부동산이 더 올라간 부분이 이제 고평가가 된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 소득에 대비해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회색이 더 고평가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요 시기가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올라간 요 시점과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좀 생겼던 시기일 수 있다.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벌어들인 돈만큼 부동산을 살 수 있고 그거에 반영해서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야지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거품이 끼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어떤 것인가 요 회색이 부동산 가격이고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는데 소득은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 등락은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소득을 넘어섰던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 버블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 보실게요.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집값 1억에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빌려준다. 요거 보고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말 그대로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각각 집값의 115%, 11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OECD 자료를 보면 LTV가 평균적인 한도가 90%, 최대는 115%며 영국의 평균 LTV 한도는 69%, 최대치는 110%로 되어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 스페인 역시 최대 집값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 대출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60%
내지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50%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80%까지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60%, 70% 수준인데 이 네덜란드와 영국은 110%까지도 가능하대요. 예. 집 가격보다 더 돈을 더 줘요.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실제 기사도 있어요. 100% LTV 모기지, you can buy a house with no deposit at all. 집을 전혀 예금 없이도 살 수 있다.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100% LTV 모기지가 가능해. 대단합니다. 되게 좋은 나라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 LTV 비교가 있는데 되게 후한 나라가 많아요. 충격적인데 여기 보시면 론투밸류 이게 LTV인데 평균적으로 그리고 맥시멈이죠. 맥시멈만 볼게요. 80, 100, 80, 100, 90, 80, 115, 100, 80, 110. 우리는 60에서 70인데 거의 뭐 80에서 100이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LTV가 높다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LTV만 봐도 우리나라가 사실 부동산 가격이 그 거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대출을 잘 안 해주는데 대출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더 작은데 부동산 거품이 좀 끼더라도 덜 끼고 안 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유럽의 부동산은 크게 올랐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어떤 수치냐면 생산 가능 활동 인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제 경제 생활을 하는 인구에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해가 지날수록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고령화 때문이겠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더라도 부동산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부동산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부동산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집값 폭락보다 월세가 더 무섭다. 왜냐하면 월세로의 전환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 즉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주요 도시에는 대개 월급의 5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고, 일본 역시 전체 소득에서 25%가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이 300이면 월세로 거의 뭐 60에서 150 정도를 쓴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돈 벌면 거의 절반 이상, 절반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주거비로 쓴다는 건데,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월세가 비싼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우리나라 월세가 굉장히 쌉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점차 월세가 좀 비싸지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버는 소득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주거비로 사용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한테 전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하는 말이, 아니 왜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 더 싼 거냐. 내가 생각할 때는 집주인은 집값이 내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집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없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읽어볼게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쌀 수 있는 이유는 집주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고, 또 지배도와,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을 집주인이 갖고 있고 라는 뜻인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부동산은 계속 상승 곡선,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러한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도 전세가가 더 싸게, 사용가치가 더 싸게 평가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의 말도 시사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집주인이 더 금액을 많이 부담하고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외국인이 볼 때는 집값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세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서 리스크를 안 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렇진 않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의 특징 베스트 5로 이제 저자가 설명해 놨는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특징 1, 누구나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거래하는 게 부동산이다. 그쵸? 누구나 사는 집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반드시 하나는 거래합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클로즈드 마켓이다. 폐쇄 시장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주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공시되는 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많이 공개를 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발품을 팔아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대칭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금매나 아무튼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 아주 좋은 선행 지표이다. 이 부동산이 항상 경기 사이클의 선행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해보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오른다 하면 진짜 오른다. 자기 실현적 예언. 이게 부동산은 호가 중심으로 이제 매매가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돼서 누군가 호가를 뭐 세게 불러서 그 호가대로 이제 거래가 돼서 실거래가로 기록이 되고, 그럼 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새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저기 뭐 집 뭐 한 3억에 내놨는데 나도 3억으로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놓게 되고, 점점 그럼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또 내려가게 되면 탄력받아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가라는 성격 때문에 요 자기 실현적 예언,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슷한 환경 다른 결과를 나타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상황 혹은 그 지역의 상황, 그리고 인구, 환경 등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불변의 법칙이 있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구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되게 정체되거나 내려갔었어요. 근데 2013년, 13년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공급에 대해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와 부산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순유입을 따져봤을 때 대구와 부산은 큰 차이가 없죠. 대동소이하죠.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는데, 주택 완공에 따라서 주택 인허가를 살펴봤을 때 대구가 짙은 빨간색인데, 대구는 계속 꾸준하게 혹은 그래프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쭉 꾸준하게 이제 주택이 지어졌다. 오히려 이 최근 10년 넘어서는 이제 많지 않았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 8년에서 10년 사이 이 부분에 공급이 많아져서 부산의 그 주택 가격은 내렸는데, 혹은 보합이거나 내린 경우가 많았는데, 대구는 인구 유입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늘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수요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이다. 이걸 세종시에 대한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구가 이 좀 연한색 선이고 세종시가 이제 이 빨간색 짙은 선인데, 세종시 인구 유입이 요 시점에서 15년에서 크게 늘었어요. 정부가 이제 청사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도 많이 늘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인구가 늘었다는 건 그 수요가 늘었다는 걸로 판단이 될 수 있고, 세종시는 인구가 늘었다,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주택 가격이 늘었느냐라는 건데,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 강남이 요 부분이고
세종시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좀씩 올라가고 있지만 이 하얀색 선 대구에 비해서는 많이 늘지 않았죠. 오히려 대구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내려갔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가격은 대구는 이렇게 올랐는데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저자가 얘기했던 공급을 바탕으로 집을 언제 싸게 살지를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타이밍을 잡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를 찾는 법. 그래서 국토교통 통계누리 접속하셔가지고 정부가 매월 인허가 물량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인허가 물량 자체가 주택을 건설한다는 얘기고, 주택 건설이 바로 공급에 해당하니 이 공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고 있나? 공급이 줄어들고 있나?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됐지?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때 주택을 매수하자. 아니면 공급이 늘어난 시점에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을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준비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분양 뉴스는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말자. 프리미엄을 붙이고 샀던 분양 물량이 다시 미분양으로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차분히 매수를 고려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양 뉴스가 떴다는 건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건설사들이 이제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다시 공급을 줄이는 그 상황에 되는 그 변곡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 다시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시그널이 미분양 뉴스다 라는 얘기죠. 이제 챕터 마지막 부분인데, 장기 전망이에요. 부동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불확실한 장기 전망보다는 현실적인 케이스 스터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전망을 소설처럼 풀어쓰기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영국, 뉴질랜드, 대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핫했던 이 세 군데의 나라를 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 부동산 가격이 훨씬 높죠. 이게 지난 선이 부동산입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연안선이 부동산인데 확 올랐고, 대만도 부동산이 확 올랐고, 예, 여기 부분, 예, 부동산이 연안선이네요. 예, 이 부분이 올랐고, 아무튼 영국, 뉴질랜드, 대만은 주가보다 부동산이 더 올랐던 사례가 크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자본의 유입이, 저자는 부동산 가격을 향후 앞으로 2020년 혹은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애널리스트가 본 한국 부동산 이 페이지를 실은 것도 중국인들이 어떤 관점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가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넣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기준은 세 가지랍니다. 이민제도, 자연경관,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 그래서 이민제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이란 부동산 매입이 자유롭지가 않은 중국인에게 이민제도의 허들이 얼마나 낮은가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얼마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민을 허락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제 이민 그 투자를 통한 이민제도의 그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죠. 하한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 높지 않은 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제도는 우리나라도 크게 뭐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연경관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 미세먼지나 공해가 굉장히 많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큰손 부자들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많이 부동산을 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 사람들 역시나 또 가격 메리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요 세 개를 충족시키는 게 제주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인의 기준에는. 그러니까 이민제도에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제주도의 자연경관은 뭐 좋은 건 다 아실 것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주도의 가격이 지금은 뭐 좀 많이 올랐지만 되게 쌌다, 중국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기사 보시면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뭐 보지도 않고 2배씩 가격을 주고서 그냥 막
매입해 갔다는 그런 뭐 기사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중국인의 자본 유입이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 가격을 많이 상승했던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 대표적으로는 뭐 여기 자료 보시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중국인 자본의 유입으로 굉장히 많이 뉴질랜드도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거시 경제를 분석하는 전문가답게 거시적으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 분석하려면 공통된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BIS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저자는 잡았다라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우수한 점 중에 하나는 저자가 내가 분석한 게 내용이 이러이러저러해 라고 해서 설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방법적인 방법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근거, 사례 제시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BIS라는 국제기구에서 수치를 주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이 모든 정보들에 대한 나의 그런 결정과 논리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라는 걸 이렇게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책 전체적으로 해서의 저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을 쓰면서 이 저자가 되게 성격이 되게 깔끔하고 확실한 성격이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 지수를 이게 글로벌 부동산의 가격 수치를 균등하게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BIS 수치를 통해서 거시적인 글로벌한 부동산의 흐름 혹은 가격 전망 내지는 가격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BIS 지수를 통해서 부동산을 한번 글로벌한 시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에필로그 부분인데 저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집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면 집의 명목 가격, 즉 절대 가격이 크게 하락할 일이 거의 없고, 이 주장은 이제 저자의 앞에 사례로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월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대도시의 경우 가처분 소득의 절반까지도 주거비로 지출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일이 가능성이 적고, 월세가 앞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비교를 하자면 젊은이들이 월세 부담하는 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월세를 내고 살고 싶지 않으면 집을 사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럼 집을 사는데 언제 사야 되며 싸게 사야 되는데 언제가 저점이냐 라는 건 이렇게 판단해라. 2, 3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는 착공과 인허가 데이터, 그러니까 공급이 미분양 뉴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 시점, 공급이 늘어나서 이제 다시 줄어들 그 시점 포인트에서 구매를 하라는 얘기고, 2, 3년이란 짧은 기간에. 그리고 5에서 10년 되는 중장기 그림은 외국인 자본 유입의 흐름을 보고서 대응하자. 이 얘기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앞으로 세계 자본들이 더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자본의 유입도 고려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파악을 해야 된다. 내지는 앞으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민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선족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조선족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뭐 조선족 비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혹은 어떤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의 유입, 외국 자본의 유입,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큰 그림은
그걸 꼭 고려해서 결정하자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시는 바처럼 굉장히 말하는 바가 명확해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데 왜 사야 되냐면 가격이 크게 하락할 일은 드물다. 그리고 앞으로 월세 가격이 점점 월세가 대중화될 것이고 월세의 소득 대비해서 부담하는 월세 주거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월세 큰 돈 들여서 이제 월세 내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집을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집을 살 거면 언제 사야 되냐? 공급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짧게는 이제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좋을 것이고,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외국 자본의 유입이나 외국인의 유입을 통해서도 파악을 해봐야지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좀 정말 잘 쓴 책이고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 읽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또 좀 아쉽게 볼 수 있는 건 이 책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은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국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예를 들면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지방은 많이 이렇게 주춤하고 내려간 것처럼 어느 시점 혹은 어느 상황 혹은 내지는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책에서 다루는 정보들은 대부분 BIS 자료를 통해서 이제 거시적으로 평균 값을 내서 부동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는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평균 값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이제 부동산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고, 내가 투자하는 그 지역의 개별적인 명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 거시적으로는 이 책이 말하는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흐름을 잡되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의 디테일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지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